시총 대비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네. 시총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ETF 내 비중을 높게 잡아놓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알짜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뭡니까? 저희가 부자 되는 인터뷰, 싱싱한 인터뷰, 더부자 얼라이브 한국경제신문의 고인상입니다. 오늘은 강남역에 있는 삼성자산운용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날짜는 11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나라의 첫 로봇 ETF가 상장을 했는데요. 로봇 투자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종목을 고르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ETF에 투자하자니 ETF를 얼마나 믿을 만한지 좀 헷갈립니다. 오늘 저희가 ETF 홍보 목적으로 나온 게 전혀 아닙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고요. 또 로봇 ETF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들으면서 우리가 로봇 관련된 투자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관심 있는 부자분들이라면 지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15일 한국의 첫 로봇 ETF가 상장됐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로봇 ETF를 드디어 내놨는데요. 로봇 투자 관련돼서 관심 많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종목을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약간 테마주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ETF가 생기니까 이제 길라잡이가 하나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이 생깁니다. 또 ETF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ETF를 직접 운용하는 우리 매니저님, 펀드 매니저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제가 찾아뵈려고 카메라를 들고 강남역에 있는 삼성자산운용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이번에 상장하게 된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를 운용하게 된 정대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대호 매니저님, 펀드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직접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로봇 ETF 너무 늦게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지금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제일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좀 로봇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좀 로봇 산업이 이제 좀 성장기에 초입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삼고 있고 그게 사실 몇 년 되지 않았고 네. 1, 2년 사이에 나타난 일들이고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시기고 그리고 신정부에 들어서면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네.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이제 국내 로봇 시장이 태동하는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상품을 내놨다라고 저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019년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후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로봇 TF를 팀으로 격상하고 그 외에 5대 그룹이 모두 로봇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로봇 투자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속속들이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ETF가 적절한 시기에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산업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야, 이 로봇 너무 좀 먼 미래 이야기 아니야? 마치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의 시대는 너무 SF 영화적인 것 아니야? 지금 너무 일러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로봇을 상당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치킨집에서 로봇이 맞아요, 치킨을 튀긴다든지 맞아요. 네. 아니면 서빙을 대신 해준다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바리스타 커피 로봇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로봇이 상당히 좀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3년에서 5년 안에 양산할 수 있는 모델을 내놓겠다, 시장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멀지 않은 미래다. 저희는 한 앞으로 3년, 5년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에 대한 보급이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로봇 하면은 너무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집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화된 기계를 총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매니저님께 그 로봇의 분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로봇 산업의 특징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함께 공부하고요. 또 ETF의 구성 종목이나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이렇게 크게 또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로봇들이 있습니까? 산업용 로봇은 네. 말 그대로 공장과 같은 제조 현장에서 조립, 도장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제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이 공장에 있는 기계 장치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로봇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은
이런 제조 현장에 있는 로봇 외에 모든 로봇들을 다 서비스 로봇으로 저희가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이 중에서 원리도 그렇고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베이맥스. 베이맥스 의료 서비스 로봇이죠? 네, 네. 의료 서비스 로봇으로 나왔지만 그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이 친구가 청소도 해주고 가사도 해주고 잔디깎기도 해주거든요. 네.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로봇들을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고 저희가 총칭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서비스 로봇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개인 서비스 로봇, 그리고 뭐 국방이나 의료 같은 전문 서비스 로봇,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용 로봇이 전통 산업용 로봇과 그다음 협동 로봇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전통 산업용 로봇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뭐 강판을 들어서 네. 차의 강판을 끼운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이제 전통 산업용 로봇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상호작용 가능하면 이제 어느 정도 로봇도 상황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어느 정도 해서 그쵸.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사람의 역할을 그동안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었던 사람의 역할조차도 이제 로봇이 좀 더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산업용 로봇도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태동기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용 로봇도 예전에는 뭐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 뭐 이런 서빙 로봇이 있다면 이제는 계속 발달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빙 로봇에 이제 팔을 달아서 네네. 이제 호텔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네. 그 층으로 맞아요. 이제 그 뭐 필요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달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호텔 문을 이제 그 손으로 똑똑똑 하면서 이게 그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등 점점 이제 로봇의 기능은 점점 발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산업용 로봇의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크고 있다. 뭐 서비스용 로봇의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크고 있다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이니까 두 개 다 투자하면 좋은데 네. 요 두 개 시장 중에 어떤 게 좀 더 빠르게 고성장한 시장입니까? 지금 성장은 산업용 로봇 중에서는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이 좀 더 성장을 하고 네. 있고,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제 로봇 협회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시장, 산업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ETF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사실 로봇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쫙 있지만 네. 그 중에서 국내 관련주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로봇 관련된 ETF는 뭐 해외 ETF에 투자해야겠죠. 근데 이제 국내 관련주에도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자, 국내 로봇주는 지금 밸류 체인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의 단을 결정하는 감속기부터 시작해서 로봇의 머리, 그다음에 로봇의 혹은 이제 로봇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 영역까지 이런 모든 밸류 체인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은 어느 분야입니까, 현재? 저는 그 질문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글로벌 로봇 대비, 글로벌 로봇 업체들 대비 우리나라 한국에? 업체의 경쟁력이 과연 그렇죠. 있느냐라는 네네. 질문을 이제 좋게 질문을 네네네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로봇 ETF를 준비하면서 뭐 로봇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면서 이제 국내 로봇 쪽이 어떻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봤을 때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산업용 로봇의 이제 강자인 파낙이라든가, 그리고 뭐 감속기 시장의 강자인 일본의 그 하모닉 드라이브라든가 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 로봇 시장이 지금 크고 있고 네. 서비스 로봇 시장이 크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강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협동 로봇 시장과 서비스용 로봇 시장을 공략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아직 마땅한 강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장을 만들어서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준비를 지금 빨리,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빨리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국내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기업 가치가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봇 투자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야, 우리가 일본이 너무 강자다, 화학 같은데 진짜 후지산 밑에다가 자기네요 그렇죠. 포트리스처럼 만들어 놓고 인터넷도 끊고 안에서 로봇 기술 지켜가면서 개발한다, 그런 오래된 어떤 누적된 기술력의 집약체 같은 것들을 쉽게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긴 거기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분야를 개척하는 로봇주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시장만 로봇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본이나 아니면 해외 업체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그 서비스용 로봇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로봇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가는 로봇 테슬라 봇의 기본적인 방향은 AI를 통한 그 도조 컴퓨터의 AI를 베이스로 한 로봇 발전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로봇 AI 쪽은 어떤 상황입니까? AI 쪽은 다소 좀 부족하기는 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 두드러진 플레이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제 사실이지만 네. 네이버의 사례를 가지고 좀 본다라고 네.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충분한 좀 데이터를 많이 쌓고 있어서 네. 어떤 그런 데이터를 쌓은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가 이번에 신사옥 1784에서 그 로봇들을 그 건물 안에서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5G 통신망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로봇들을 통제를 하면서 로봇 서비스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 네. 어떤 로봇과 관련된 이제 좋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서비스용 로봇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고 돌다리도 또 부셔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돌인지 돌 모양 스티로폴인지 확인하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야 그래 로봇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서비스용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진짜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금방 쫓아와 버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 치킨 게임 벌이면서 결국에는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빨리 떴다가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갖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로봇 산업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스플레이 산업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 과거에 중국이 쫓아왔던 그런 구산업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네,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범용 부품이잖아요. 네. TV에 쓰이는 범용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서비스랑 같이 묶여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좀 크지만 이 내수 시장에서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지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밖으로 못 나오는 이유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커스터마이징도 필요하고 네. 그 규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제품 안 쓰는 거죠. 저희가 중국 가전제품을 잘 선택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그 특성에 맞는 그 커스텀된 서비스들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 같이 아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부분들은 이제 중국 제품을 쓸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로봇 관련된 어떤 그 비즈니스들이 점점 고도화가 될 텐데 이 부분을 과연 중국의 저가 제품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겠느냐 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맞춤형 그리고 좀 더 신뢰가 있는 그리고 AS가 가능한 이런 그 로봇들을 쓸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한테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은 중국 업체랑 이 저가 경쟁에서 밀릴 거다라고 하는 그 우려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았는데 뭐 벌써 이럴 걸 생각하느냐. 맞습니다. 뭐 그런 네.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과의 경쟁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실 항상 모든 분야에 투자할 때 우리 투자자들이 갖는 우려이기도 하지요. 근데 물류 부분에서의 로봇에 대한 기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이 되게 많은 물류의 단계들을 다 자동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로봇을 통해서. 우리나라 쿠팡도 굉장히 많은 단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배 차량은 택배를 세우고 아저씨가 직접 배달해서 각 집마다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든 지금 그 외에 다른 곳들도 지금 이 물류 부분에 대한 CJ 대한통운도 그렇고 물류 부분에 대한 자동화 시도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쪽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규제요?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국토부에서 지난 9월 19일에 이제 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내년에 그 로봇과 드론의 배송을
제도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도화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인도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혼자 못 다녀요. 사람이 이제 있어야 네,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물류 배달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저희가 내년이 되면 이제 길에서 로봇이 배달하러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많이 열려 있고 성장 가능성도 많이 충분하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 자기가 직접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로봇 기업 중에 어디에 이름 제가 헷갈립니다. 로보티즈였나요? 로보티즈죠. 네, 누르고 올라가서 자기가 배달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갖춰놨습니다. 네, 어려운 맞습니다. 건 아닙니다. 실증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 그렇죠.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요즘에 그 배달료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배달료가 비싸지는 걸 보고 야, 저거 배달료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로봇으로 100% 대체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뭐 위험한 얘기 대답 안 배달 하셔도 돼요. 노동자분들이 45만 명이나 되셔가지고 네, 위험한. 저는 신경 안 쓰죠.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지금 계시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월드컵 하는데 뭐 또 파업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네, 그래서 파업 열심히 하고 가격 열심히 올리면 빠르게 로봇이 대체된다. 그런 투자자 관점에서의 시각도 있습니다. 자, ETF 운영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로봇 관련 리포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증권업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인식의 괴리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너무 좀 이르다. 근데 실제로 증권업계는 아니다. 이 어쨌든 인식의 괴리거든요. 시장의 괴리. 이 왜 괴리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알게 모르게 이미 로봇 채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이르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다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인식을 바꾸시면 이게 벌써 내 주위에 이렇게 로봇이 많았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좀 푸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로봇 ETF가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 그렇죠. 사실 ETF도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중 갈등 ETF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뭐 히토류 ETF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 사료 ETF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로봇 ETF 나왔죠. 그러니까 과도한 테마다 이런 시각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오해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로봇 채택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투자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개별주 예를 아까 말씀드린 뭐 로보티즈, 로보로보 뭐 많습니다. 예, 그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사면은 뭔가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욕심이 생겨요. 근데 이제 ETF가 생기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더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개별주를 사는 장단점도 있고 ETF를 사는 장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니저님께 ETF 장단점 얘기하려면 단점을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장점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왜 우리는 지금 로봇 개별주보다 ETF를 사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이 너무 테마에 섞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질문 주신 거에 이제 왜 ETF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답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 테마주, 그러니까 개별 로봇주에 투자를 하시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올라갈 때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이 하락했을 때 그 하락폭도 사실은 만만치가 맞아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초창기 기업들이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성장은 하고 있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취약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뭐 자본 조달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재무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제 투자자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재무 리스크의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종목들의 정말 가지고 있는 사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인 초과 성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투자할 때 되게 힘든 게 여러분 어떤 테마나 업종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고른 종목은 안 오르는데 내 옆 종목이 오를 때 열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 투자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로보를 샀는데 로보티즈만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열불 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열불 방지를 위해서라도 ETF를 사는 게 조금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로봇 투자를 저희 아들 4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 로봇을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이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고르기가 저조차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루 종일 증시만 보고 있는 놈인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ETF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뭐
이거 여러분 홍보비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 단기적으로 정부 정책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곳들이 있고 또 정부에서 사실은 로봇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주가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죠. 자, 남은 이벤트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좀 큰 굵직한 좀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네.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아, 어디서 하는 거죠? 과기부에서 네. 하는데요. 네, 네. 과기부 안에 이제 소위원회에서 하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현재 3차 기본 계획을 진행 중이고 내년에 이제 3차 계획이 끝나게 돼요. 네. 23년에. 그럼 이제 4차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4차로 넘어가면서 지금보다 좀 더 로봇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죠. 갈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큰 5년에 한 번씩 오는 이제 큰 그 정책 모멘텀이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그 물류 로봇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토부라든가 이런 각각의 정부 부처에서 로봇 관련된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로봇과 드론 배송이 이제 제도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실증 사업을 하는 업체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신정부에서 관련한 이제 미래 산업 관련된 그 육성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 안에도 로봇 관련된 그 계획들이 포함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책 모멘텀은 계속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멘텀 관점에서 접근하면요, 통상 이렇게 어떤 테마 ETF가 나올 때 ETF가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은 사실 좀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 2개월 정도.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ETF가 나온다라는 기대들이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오히려 조금 투자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전략임을 제가 역사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말씀드립니다. ETF 내 업종 및 종목 구성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실제로 ETF를 안 사는 분들에게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 ETF가 오늘 상장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공개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삼성전자, LG전자, 두산, 네이버 같이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그리고 투자 해지가 높은 대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유일 로보틱스처럼 로봇 전문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업종으로 보면 이제 로봇 관련된 업종이 기계, IT 하드웨어, 그다음에 IT 가전, 소프트웨어 이렇게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골고루 한 10에서 20%씩 이제 분산돼서 네. 업종들은 고르게 분산 투자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시총 대비 비중이 딱딱 맞지 않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삼성전자 시총이 뭐 전체 20%인데 그 ETF 비중 내는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보티즈의 시총보다 예를 들어서 뭐 유진 로봇의 시총이 더 높은데 뭐 실제로 네. 비중은 반대라든가 이런 네.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네네. 시총 대비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뭡니까? 시총 대비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네. 그러니까 시총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ETF 내 비중을 높게 잡아놓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알짜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뭡니까? 저희가 로보티즈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 시총 비중으로 보면 아주 미미하죠. 네. 시가총액이 뭐 3천억, 5천억 정도밖에 네. 안 되니까. 하지만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은 5%, 6%씩 들어가 굉장히 있으니까 높네요. 상당히 그 로봇 전문 기업 중에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에는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특별히 이렇게 비중을 높인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이 장기적으로 저희는 서비스 로봇들이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로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용 휴머노이드.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에 있는 로봇들은 보통 한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로봇 한 대 놓고 이 로봇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그게 멀티펑션으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로 가게 되면 네. 결국에는 그게 휴머노이드로 이제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그러면 누가 만들어 봤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이 만든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픽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물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물류 사업이 앞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배송이라든가 이런 쪽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건데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국토부와 연계해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네.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많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팀의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가정용 로봇을 만들려는 거예요? 아니면 로봇 AI랑 관련된 부분을 개척하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외부에 알려진 게 없어요. 네네네. 그 CES에서 공개된 영상을 가지고 네. 보면 이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로봇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더 개발하고 계시는 건 있겠지만 네. 그 CES에서 공개된 이제 핸디라는 로봇을 보면 그렇군요. 이제 로봇 팔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로 이제 뭔가 웃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네. 이 그 컵을 집어준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날라준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주신 바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로봇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은 사실 대기업에서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네. 수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의 어떤 삼성전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군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직접적인 지금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고 생각은 네.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로봇을 양산하게 되었을 때 네. 이제 그것을 조립을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신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로봇 사업의 여러 가지 방향을 고려하고 있을 때 이 기술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투자자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LG전자나 현대차의 사례들을 보면은 해외 쪽이나 이제 국내에 있는 그 로봇 전문 기업에 실제로 지분 투자를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투자도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매니저님이 우리나라 로봇 투자를 앞으로 이끄실 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ETF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ETF는 iSelect K 지수라고 사실 이건 타 증권사에서 만든 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수를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좀 참고하고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액티브 ETF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ETF라는 것은 이 매니저의 어떤 우리 운용의 어떤 묘를 좀 살리는 이제 그런 ETF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작정 어떤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운용의 묘를 좀 살릴지 기준은 무엇인지 그 투자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마 이제 이미 벌써 이제 빠르신 분들은 아이셀렉트 테마 지수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이셀렉트 테마 지수는 이제 유동 시가총액에 이제 좀 더 가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대기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액티브 ETF 입장에서는 지수를 이제 추종은 하지만 참고하는 정도로 이제 활용을 하고 네.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로봇 관련도가 높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은 업체들 그리고 사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로봇 전문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뭐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 6%씩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아이셀렉트 지수로 보면 사실 로보티즈는 2%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수에 없더라도 좋은 경쟁력 있는 업체는 편입하고 그리고 지수 내 비중이 적더라도 이 회사가 좋을 것 같으면 비중을 좀 더 높여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액티브 ETF의 성격을 잘 살려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로봇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로봇 시대는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투자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한국이 아니라 어떤 글로벌 주식을 사시더라도 로봇 관련주에 대한 공부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오늘 펀드 매니저님 모시고 로봇 ETF에 대한 운용 이야기 전반적으로 들어봤고요. 앞으로 운영 잘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부자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